저는 그 공사 39기로 인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방위사업 전력 쪽에서 일을 하다가 포항공대 카이스트 그다음에 지금 국민대에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관심 영역은 제가 무기체계 개발 쪽에 레이더가 전공입니다. 레이더가 전공인데 뭐 사드라든지 이런 게 관련된 기술 쪽으로 전파 쪽으로 주로 하고 있지만 방위산업 쪽에 방사청에서 연구개발 총괄을 오래 하다 보니까 방산 쪽에 좀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경영 교수님께서 워낙 열정적인 전작권과 애국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저는 뭘 얘기해야 될까 하다 보니까 항상 제일 어려운 게 열정적인 강의 뒤에 발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특히 또 우리 육사 교수님께서 또 멋진 음악과 신앙송, 교수님께서 신앙송까지 해주셔가지고 이제는 뭐 재미도 없고 정보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좀 재밌는 거가 돈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방산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다가 돈 얘기하고 같이 좀 섞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는 애국심이라는 거 또는 국가라는 거는 목표입니다, 목표. 그 목표에는 항상 국민이 빠져 있거든요. 우리나라 군 구조가 저는 가끔씩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정규군이 나라를 지킨 적이 몇 번이나 있겠냐. 대부분 어병 또는 미국과 비슷한 국민들이 지켰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시점에서 또는 어느 포인트에서 있느냐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특히 우리가 현역 시절 때는 우리를 따라와라는 리더십을 가지고 했다면 이제는 같이 동반자로서 제대로 한 사람이나 우리 포럼에 계신 분들은 동반자로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그 사람들이 애국심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를 할 때 하두는 그거였어요. 국가가 과연 국민에게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국가의 역할에 관련돼서 조금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방산이라는 요소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래요. 무기를 만드는 게 방산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사실 아닙니다. 방산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틀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방산을 우리 군인 출신들이나 또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방산은 그냥 무기체를 공급하는 조달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방산은 조달 개념으로만 보지 않고 산업 또는 외교의 하나의 레버리지 효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방산이 국가의 중요한 외교적 수단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또 다른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10분 정도만 하고 빨리 주차비가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발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려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필요한 역할에 대해서 많이 이제 설문조사를 한 내용에 보면요. 옛날에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그러면 안전과 안보를 중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나라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안전한 나라, 그 다음에 어딜 외국을 나가거나 이럴 때도 우리를 지켜주면 돼라고 1차적 기능으로 한정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설문조사를 해보면 안보가 몇 번째 순으로 떨어져 있냐면 한 10번째에서 15번째로 떨어져 있어요. 국가 기능이 달라졌다는 거죠. 국가 기능의 제1순위가 경제로 올라갔어요. 국민들은 경제를 원해요. 그럼 안보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는 그건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부가적인 요구 상황이지 당연히 해야 될 걸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는 당연한 걸 떠나서 더 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시 여겨진 게 경제와 복지, 문화 등등등 삶의 질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국가가 기능이 그러면 우리 군인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그거한 거. 뭐 좀 열심히 잘해도 님 당연히 그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응원도 받지도 못하고 그걸 좀 실패하면은 책임은 더 오는 그런 상황인데 국가의 역할 자체가 바뀌고 있고 국민들은 또 요구하는 게 달라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서 경제도 나빠지고 안보에 관련된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좀 재밌는 상황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GDP의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러시아가 굉장히 강대국이고 거대한 규모의 경제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두 나라를 다 합쳐봐야
전 세계 GDP의 2%가 안 돼요. 근데 2%가 안 되는 친구들끼리 싸우는데 그 세계 경제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미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원입니다. 자원. 우크라이나가 밀 수출의 30%를 차지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먹고 있는 오늘 베이글이 내일이면 2배로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가장 그 라면도 오르고 우리가 밀이라는 굉장히 밀이 차지하는 우리 식재료의 그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오르고 국민들은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특히 제일 또 러시아가 유럽의 목줄을 잡고 있는 게 천연가스입니다. 가스. 근데 천연가스가 우리가 가스라면은 뭐 별거 있겠어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그 한국가스공사에서 수입하는 대다수가 캐나다 또는 러시아산입니다. 우리 그 지금은 가스공사가 물가 정책 때문에 막고 있어서 여러분이 월 내는 가스비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겨울이 되면 또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겹치면서 제일 문제는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손대겠다고 하면서 제재를 했지만 실제 제재 효과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러시아가 유럽의 경제를 목을 쥐고 있으면서 왜냐하면 국민들은 경제를 더 우수시 여기니까 그게 정치권들이 굉장히 봉착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세계는 성장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면요. 저한테 그런 질문, 제가 이제 MBA를 나왔기 때문에 또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어디에 투자하면 좋습니까? 이럴 때 지금 원자재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원자재는 산자부 중심으로 공기업이 다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공기업 중심의 강물, 공기업 중심의 에너지 자원을 하고 있어요. 민간에 전환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기업이 해줘야 그래도 국가가 투입을 해서 물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행히 공기업 중심이지만 공기업 중심이 아닌 나라, 일본이나 이런 데는 국민들의 피해가 엄청나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밀 가격만 1.4배 정도 올랐고요. 석유가 1.2배 올랐고 철광석이 거의 한 70% 정도 올랐어요. 철광석이 올랐다는 거는 건축 기자재부터 시작하고 지금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분양가 중에서 분양을 받으실 때도 잘 봐셔야 되는 게 분양 가격이 확정 분양이 아니고 변동 분양을 하신 분들은 지금 곡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뭐 한 2, 3억씩만 오르니까 분양 가격이 건축 기자재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럼 우리 방산이라는 친구가 이 경제에 그러면은 레버리지 효과도 있고 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방산의 역할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그런데 이 방산이 주는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시잖아요. 우리 경제적 효과 방산은 뭐하고 같냐면 산업 분류를 하면은 방산은 굉장히 우리는 8대 기술 요소, 8대 산업이라고 분류하지만 방산은 사실은 명품 산업입니다. 명품 산업이 어떠냐면요. 고급 인재들이 일 별로 안 하고 한번 팔아보면 1년간 먹고 사는 이태리 명품들이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이태리 명품 가죽 장인들이 365일 일을 하질 않습니다. 한 100일 정도 일을 하고 나머지는 놀아요. 근데 우리 이게 방위 산업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항공기를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해서 납품할 때까지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생산 기간이 1년 8개월에서 또는 2년까지 가고 탱크 같은 경우에는 전차 같은 경우에는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가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방위 산업체를 가보시면은 생산 라인을 한번 가보신 분들은 뭐야 다 노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한산하네. 왜 이렇게 한산해요? 주문이 폭주했다더니 근데 그게 한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 제품들이 고급 인재들이 자동화돼 있지 않고 이렇게 수의식으로 이제 뭐라고 하면 수공예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동화 시키는 그 돈이 주문 물량에 비해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공예품이다 보니까 명품 산업에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산 대비 마진율이 우리가 마진율이라고 하면 경영하는 사람이 마진율이 있고요. 국가 차원의 이익은 좀 다르게 분류하거든요. 경영하는 사람 마진은 내가 투자한 데는 비용을 다 떨어내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우리가 흔히들 그 IRR이라고 내부 수익률 기준으로 많이 따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국가는 뭐냐면 인력 채용까지 본다면
마진율이 한 80에서 90% 넘습니다. 원자재 빼놓고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자면 자원이 지금 전쟁 중인데 산업부가 자원 전쟁을 두 개로 분류했어요. 에너지 쪽과 광물 쪽을 두 개가 타겟이 되어 있는데 방위 산업의 키는 광물 자원의 고갈이거든요. 방위 산업 수출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주문받고 뭐 전차 폴란드에서 뭐 수입을 받고 뭐 KF 뭡니까 F50을 뭐 수주를 했다. 이제 딱 걱정되는 게 있는 거죠. 이 무역이라는 애가 뭐냐면요. 무역이 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야 수출하면 좋은 거잖아. 수출하면 돈 벌잖아. 이렇게만 배워왔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좀 굉장히 보수주의자들은 뭐냐면 무역은 국부 유출로 봐요. 나의 국가의 자원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이 왜 좋아? 이러면 우리는 자원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자원이다 보니까 광물을 사서 외국에 만들어서 남아서 남는 비용을 가지고 먹고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출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광물을 구하기 어려운 시점에서는 뭐냐면은 광물 자체가 우리한테는 부가 되는 건데 그 부가 주요 우리도 안보에 관련돼서 위기 상황에서 유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뭐 F50이 뭐 굉장히 뭐 만들어서 된다 뭐 전차 폴란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량을 맞출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 문구가 굉장히 이게 좀 중요한 문구거든요. 그 얘기는 다른 나라는 못 만들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직접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부 유출을 막고 있는 거예요. 국부 유출을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광물을 다 쓰고, 그 미국이 석유 자원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들이 안 팔고 있듯이 국부 유출에 관련돼서 지금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물에 대해서. 그래, 이 광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을 받아서, 이제 뭐 수출을 해도 좋은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차피 없잖아. 우리가 광물도 없는데 수출을 해서 돈을 남겨야 되지 않겠어? 라는 질문하면 그 질문에는 답이 있는 거죠. 우리도 비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축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사실. 방산의 수출을 정지시키면서도 이제는 비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산업부가 2022년도에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자원개발 쪽으로 많은 그 돈을 썼어요. 그러니까 공기업이 자원개발을 해오세요.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나 중남미에 가서 광물을 캐오거나 석탄을 캐오거나 또는 뭐 우리가 철강석을 가져오는 정책을 썼다면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서 이분들이 대통령한테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자원 안보로 바꾸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자원 안보를 얘기할 때 우리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이나 또는 우리 예비역 단체는 그 개념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 자원 안보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르고 계세요. 그게 자원 안보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는 비축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제는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기체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무기체계도 옛날에는 동원을 하거나 또는 한미 관계에 의해서 미국이 지원을 해주거나 등등등 이런 동원 계획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기체계는 점점 더 개발하고 양산한 단계가 길어졌어요. 항공기를 한번 생산하는데 1년이 넘으면 전쟁이 6개월 만에 끝나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동원 개념보다는 비축의 개념, 우리도 생산에 방위산업 하는 친구들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우리도 거기에 남는 잉여분을 반드시 비축해야 되는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구매해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비축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어떤 정책을 쓰고 있냐면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비축을 못 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리스하면 되지 않습니까? 방산업체에다가. 리스 개념으로 바뀌고 있어요. 방산업체가 너희들 해외 수출 많이 해. 우리 국가가 수출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줄게. 대신에 돈 많이 벌면 우리한테 무기체계를 리스해 주면 안 돼? 리스라는 개념은 그렇잖아요. 목돈 안 들이고 일단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중요한 비축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기체계도 이제는 이 자원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다음에 왜 이러냐면 탱크에 사용되는 철광석이 자동차에 사용되는 철강성에 비해서 순도부터 씌워지고 내용이 많게는 40배에서 50배라고 합니다. 고급 제품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배터리에 들어가는 뭐 니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광물들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비보다는 우리 무기체에 들어가는 것들이 몇십 배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외국에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갖고 있지도 못하고. 니켈을 에너지 자원이라고 하면서 산업부가 보유를 한들 딴 나라에 국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장 우리는 돈도 없으니 리스 개념이라든지 또는 어떤 형태의 비축 개념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는 다 자원과 안보 전쟁 또는 이 개념이지만 자세히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했을 때는요. 당장 구하자, 당장 비축해 두자. 방산의 교육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유명한 말이거든요. 적이 없으면 방산 교육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이 없으면 방산 교육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외부의 적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전도 적이 되고요. 국민을 선동하는 것도 적인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더 큰 방사는 뭐냐면은 무기체계의 거래를 주로 하는 나라들이 어떤 거를 동반하고 있냐면 가난을 동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도덕한 집단이라고 방산 쪽을 많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일수록 무기체계를 많이 사요. 특히 스몰암 쪽으로는 많이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도덕한 거를만 보거나 또는 방위산업이 오너십에 의해서 돈만 번다는 개념을 벗어나서 국가가 그들하고 군수복합체로 만들어서 우리도 비축 개념으로 빨리 전환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들, 간단한 거가 린스를 한다든지 또는 또 간단한 거가 방산을 수출을 했을 때 얼마 가는 세금을 면제가, 우리 수출하면 면제해주고 있거든 자꾸. 이제는 면제가 아니라 합당한 돈을 내놔라라는 그 돈을 비축되는 건 반드시 무기체계로 현물로 받는 개념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 군이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안보 위협 상황에서 고갈될 수 있는 무기체계를 빨리 확보하는 거가 또 다른 우리의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영 교수님 때문에 저도 열정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열정을 못 담아가지고요. 담지를 못해서 좀 더 닮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발표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의 마지막 인사 말씀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많은 분들 모시고 좋은 토의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들을 우리 후배님들이 잘 국가안보, 국방안보에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에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